아버지, 이번 달 연금은요? 문 열자마자 들려온 며느리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식사하셨어요? 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눈 깜빡할 새도 없이 통장을 열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눌렀죠. 잠시 뒤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체 완료. 120만 원 출금.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일 케이크 값?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하람이 학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엔 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엔 당연하잖아요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이라도 짓지 않으면 제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서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연금만 있으면 우리 생활비 걱정 없잖아. 요양원 안 보내드리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안 보내주는 게 효도라는 건가요? 그럼 제 연금은, 제 노후는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연금이 가족의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당신의 돈이 당신의 노후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처럼 한 푼도 못 쓰고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내 돈을 지켜내고 내 삶을 되찾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같은 시니어들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서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얘기는 어쩌면 당신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날이 지나면 제 통장은 늘 텅 비었습니다. 남은 잔액은 고작 몇천 원. 저는 그 돈으로 약국에서 결합약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 날이 많았죠. 아버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 좀 아껴 쓰셔야겠어요. 며느리 지선이가 한 손에는 고지서를,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커피 한 잔 값이면 저녁 반찬 한 가지는 거뜬히 해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하면 잔소리가 길어질 테니까요. 아들 민석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차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은 조금만 보태주세요.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장롱 속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봉투는 원래 제가 여름에 선풍기 바꿀 생각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날 선풍기 계획은 제 서랍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내 연금 매달 어디에 쓰는 거냐? 그랬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족이 쓰면 다 같이 쓰는 거죠. 어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스파, 호텔 뷔페, 백화점 이름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 카드 명의는 제 이름이었죠.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일까요? 허무함일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내 노후는 없어지겠구나. 며칠 뒤 시장에 나갔다가 오랜 친구 이만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또래였지만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기태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어디 아프냐? 저는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나야 뭐 그냥 살지.
만수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집값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다.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는 커피를 사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주택연금이랑 소형 아파트 전세로 옮겼어. 집값은 현금으로 바꿔서 월마다 연금 받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이게 진짜 내 노후지.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집과 연금을 지키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아들 부부 눈치 안 보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내 삶 좀 챙길란다.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그날따라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래,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뜨겁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 권리증, 신분증, 도자, 그리고 아내가 남긴 작은 파란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장구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가능합니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 목소리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전세집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세라면 월 14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세로 옮기시면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그 금액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매달 눈치 안 보고 병원도 가고 반찬도 사고 내가 원하는 책이나 옷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계약 준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적고 은행을 나서며 휴대폰으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마치 젊은 시절 사업 계약하듯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 지선이 거실에서 쇼핑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마늘 좀 사러. 그날 저녁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를 하나씩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봉투 겉면에는 헌옷수선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준비는 아무에게도 들켜선 안 됐습니다. 계약일 전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기태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서류 확인과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묶어둔 새가 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던 며느리 지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오전에 택배 좀 받아주세요. 새 식탁이 올 거예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 시간엔 저는 은행에 있어야 했거든요. 내일은 내가 좀 나가봐야 하는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지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민석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 만나는 거지.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깊숙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계약 소식을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서류 봉투를 이불 속 깊이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일 정말로 내 길을 선택해도 될까?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길을 가.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에어컨도 못 켜고 조용히 부엌에서 물만 마셨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서랍에서 어제 숨겨둔 서류 봉투와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도장의 감촉이 오늘만큼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 지선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전에 택배 받으신다고 하셨죠?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밥 한 숟갈을 삼켰습니다. 아, 그건 내일로 미뤘어. 오늘은 읍내 볼일이 있어서. 지선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한다. 아들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다녀오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 어딘가에 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에 도착하니 직원이 서류를 가지런히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김기태 어르신, 여기와 여기, 그리고 마지막 장에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제 안에서 70년 넘게 쌓였던 먼지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장을 꾹 찍는 순간 제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도장을 제 심장에 찍는 듯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 명의로 주택연금이 시작됩니다. 월 140만 원이 고정으로 지급돼요. 원하시면 바로 전세집 계약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해 보인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 부엌에서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지선이 무심코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겉면에 적힌 글자를 읽었습니다. 은행 주택연금 계약 서류. 지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곧바로 민석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집 담보로 대출 같은 거 받은 거 아냐? 민석은 봉투를 빼앗듯 열어보려 했지만 안에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집을 파는 건가? 은행에서 나오는 길. 저는 햇볕에 반짝이는 인도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없었던 묘한 해방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집으로 바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지금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든 걸 알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민석 목소리가 높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일 보신 겁니까? 은행 갔다 오셨죠?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행 갔다 왔다. 거실에 들어서니 지선이 발장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 봉투 오늘 아침에 부엌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택연금, 전세 계약. 이게 다 뭐예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내가 결정한 거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상의도 안 하세요? 우리 집 문제잖아요. 우리 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 평생 땀으로 산 집이다. 그런데 요즘 여기서 나는 내 집 주인 같지가 않다. 지선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생활비도 같이 쓰는 거고. 아니. 저는 그녀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내 연금,
내 집 한 번이라도 내 허락 받고 쓴 적 있나?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석이 눈을 피하며 앉았고 지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다. 2달 뒤에 난 이 집을 나간다. 너희도 새로운 길 찾아라. 제 말에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여있던 끈이 끊어진 듯 숨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이사 준비 목록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1점 살림 줄이기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 2점 이사 날짜 확정. 3점 새 주소지 계약 마무리.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 첫 페이지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데 민석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좀 흥분했어요. 근데 진짜 이사 가실 거예요? 저는 컵에 커피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 마음 바꿀 생각 없다. 잠시 후 지선이도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저는 그 말 뒤에 깔린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연금과 집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편한 그늘이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달이나 시간이 있다. 너희도 그동안 준비해라.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친구 박 노인네를 찾아갔습니다. 기태 형님, 정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그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더니 숨통이 트이더라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 한쪽에 쌓인 전자제품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지선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새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 부탁드려요.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나가야 이 집이 진짜 제 집이 되겠지. 그날 밤 제 방 안쪽엔 종이 박스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책,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아내가 쓰던 찻잔 세트까지. 박스 뚜껑을 닫을 때마다 마음속 불필요한 짐들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 하루 전날 거실에는 짐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선은 소파에 앉아 마치 재판이라도 열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까지 하실 겁니까? 민석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간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선이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잖아요. 아버님이 나가시면 우리도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사람은 나였어. 내 돈,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지. 민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 눈치 보게 했다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언제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니? 내 월급 모자라다고 카드값 대신 내줬을 때도, 내 아이 학원비 밀린 거 내가 내줬을 때도 넌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선은 옆에서 팔짱을 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 열쇠는 너희한테 맡기고 나간다. 그 대신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쥔다. 그리고 너희도 내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오니 문 뒤에서 지선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 이제 진짜 나가실 것 같아. 민석의 낮고 답답한 한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쪽에 쌓아둔 박스를 보며 마지막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진짜 끝이다. 그리고 내일 조금은 통쾌한 선물도 남겨주고 갈 거다. 이사 당일 아침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손때 묻은 가구들, 아내가 생전에 앉아 차를 마시던 창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한동안은 못 보겠지 싶어 한 장 한 장 눈에 담았습니다. 짐차가 오기 전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비상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저는 작은 쪽지를 꺼내 썼습니다. 민석, 지선아, 이 돈은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는 의미다. 더는 아버지를 지갑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고맙다는 말,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라.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 옆에는 집 열쇠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집 관리비는 이번 달까지 내가 냈다는 메모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지선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는 짐 박스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짐 차고 오니까 난 준비 다 했다.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민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앞으로는 내 살림 내가 챙겨라. 난 이제 내 인생 산다. 그는 끝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짐차 기사와 함께 마지막 박스를 실으며 저는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더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순간 거실 창문 쪽에서 지선이와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열어보고 놀란 듯 표정을 굳혔고 지선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내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거라는 걸. 이사차는 시골 마을을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과 밭, 그리고 아침 햇살이 어쩐지 새로 시작되는 내 인생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그 순간 묵직하게 눌러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진짜 해방이라는 거겠죠. 짐차가 시골 읍내를 지나고 조금 더 달리자 넓은 강이 보였습니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어쩐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고, 그게 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과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요. 저는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남은 생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가계부 숫자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버스 창밖으로 작은 장터가 보였습니다. 시장 앞 좌판에서 호박과 고추를 파는 아주머니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잠시만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아내가 생전에 쓰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 속에는 제가 몰래 모아둔 진짜 마지막 비상금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장터 아주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필요한데 쓰이겠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미련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린 채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이름 석자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해방을 시작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